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갑작스럽게 단속되고 구금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되는 장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인력을 파견하는 지역 기업들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충청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살펴봅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셨고 현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공용호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용호 교수입니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김홍기 교수입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 경쟁전략연구단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연구단장 김수동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무사히 이제 구금되셨던 분들이 귀국하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대부분 한국 노동자분들이 현지에서 전문 엔지니어들이었고 미국으로 현지에 파견되셨던 분들이었고 어떤 공장 건설을 위한 설비 그리고 설치, 시운전, 공정교육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미국 당국이 이들의 비자가 지금 허용된 게 적법한 게 아니다라는 이유로 쇠사슬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쇠사슬로 구금하고 연행하고 구금하고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세 분도 비슷한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교수님께서부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공장 단속 사태는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서 법, 경제, 외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된 그런 사건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많은 근로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에스타 90일 무비자로 입국했거나 아니면 B1 비자로 입국을 했는데 일단 이민법상 B1 비자는 비생산적 활동만 허용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당국이 볼 때는 이것은 체류 자격의 위반이다. 다만 이 문제를 단순히 불법 노동자 단속으로만 보는 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정식으로 단기 비자를 받아서 일단 정식으로 입국을 했고 단지 이제 노동 허가 비자 H1B 같은 L1 같은 비자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즉 이들이 범죄적 고의나 불법적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자 분류상 운영상의 이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단속은 대규모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미국 정부 내 규제 강화 기조가 있었고 또 불법 고용에 대한 연방 정부의 경고성 조치라고 또 보여집니다. 경고성 조치다. 예. 또한 한미 간 외교적 긴장 상태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까지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식인 어떤 조치인 경우 그런 경향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번 사태 평가하십니까? 우리 공용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이 사태는 사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은 것 같아요. 특히 정부가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의외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한미 무역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 인하하는 대신에 네. 3,5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대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투자 조치가 앞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이 좀 생겼고요. 세 번째는 더욱더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무역 관련 협상이라는 게 네. 목표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미 투자를 갖다 촉진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와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생산해서 어떤 자국의 국민들의 고용을 증가시켜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빨리 이제 좀 대미 투자를 갖다 받으려고 하지만 또 불법 이 노동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해서 이 두 개가 과연 좀 상충되는 측면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할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구금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뭐 관세 협정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대미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 교수님하고 약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그 이기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가 첫 번째가 이제 그 불법 이민, 노동, 단속, 네. 강력한 단속 그리고 추방 이런 이제 정책 기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큰 이제 정책 기조 하나가 그 관세를 통해서 네. 미국 투자 유치 확대 이런 이제 정책 기조가 이제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이제 핵심 정책이었는데 이 두 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충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미국 투자를 유치하면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고 근로자들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전문직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와야 돼서 이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적법한 비자를 가지고 왔다고 판단했는데 미국 당국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시작된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는 이 한미 동맹이나 외교 관계를 감안했을 때 충분히 어떤 그 사전의 어떤 통보 또는 어떤 사전 어떤 정지 작업,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고를 미리 주거나 아니면 비자를 좀 재발급 받아라라든가 이런 충분한 조치들이 사전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고 그냥 바로 공장을 급습해서 이제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게 이 한미 동맹의 이런 관계인가라는 어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미 투자 리스크.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우리 이제 투자를 해왔지 않습니까, 미국에?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크게 이렇게 뭐 리스크가 위험이 부각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런 이제 이 노동 관련해서 비자 관련해서 이제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대미 투자 리스크를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한미 간의 이제 협력 협의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재발 방지 이런 것도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일이 여러 가지를 단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재검토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 또 미국 그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현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먼저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노동자들요. 우리 화면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쇠사슬로 손을 묶고 뒤로 묶고 타위로 묶고 마치 주문 범죄자 취급하면서 이렇게 뭐 잘못이 있다고 뭐 양보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 이게 과연 미국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에서 이게 벌어질 만한 일인가? 또 일부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B1 비자 말씀해 주셨는데 B1 비자가 또 이제 관행적으로 또 현지에 가서 그런 좀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감안할 때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B1 비자 그 관행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게 그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그 비자가 국무부 영사 매뉴얼상 H1B를 대신하는 그런 이렇게 비자로 이렇게 취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번에 바뀌면서 또 정책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1 비자는 그 생산적 노동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비자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입국 허가가 아니라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비자를 받고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미국 공항에 가면은 이민국에서 또 리젝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입국 후에도 그 비자에 명시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지 합법적 체류가 유지된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비자를 이제 받았어도 이제 활동이 그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번에 그
아이스 이민사관 네, 예, 집행국에서 봤을 때는 그 체류 자격 위반이 있었다라고 보고 구금 추방 절차가 시작된 것인데 다만 말씀하셨더니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 구금 집행 방식이 너무 인권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말씀하시듯이 그 노동자들을 막 수갑이나 예, 쇠사슬로 묶어서 이동하는 것,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것은 절차상 그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가 됐다. 예를 들면은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그러니까요. 영사 접근하거나 통역을 보장하거나 그런 것이 다 안 됐거든요. 통보가 신속하게 됐다거나 그런 것도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 그 권리가 보장이 안 돼서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과잉 집회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 건으로 해서 뭐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민사소송, 예. 민사소송을 가능한데 다만 이것이 피고인이 미국 정부고 그쪽 아이스 직원들이고 그런 소송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공장도 조지아주에 있고 그다음에 구금도 현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베뉴, 그러니까 그 법정지가 미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 시작되고 미국 판사나 뭐 만약 배심 재판이 된다면 배심원들도 아무래도 미국 편향이 있을 테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승소가 나오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아니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유리해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면 아까 뭐 충격적이었다고, 황당하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 뭐 이게 불법이냐 적법이냐 사실 이 문제를 따져서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소송을 한다고 한들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마찬가지 그런데 입장이세요. 예. 사실 미국이 굉장히 지금 뭐냐면 해외 그 투자를 유치를 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그래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많은 국가들과 특히 이제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많은 국가들과 공유한다면 사실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거다.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이런 식의 어떤 이 군사 작전하듯이 그 단속하고 하는 조치들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그렇죠.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부분에서 대책을 좀 찾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뭐 수갑 채우고 그 쇠고랑 차고 해서 끌려가는 거는 사실 완전히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요. 폭력 집단, 테러 집단, 또 마약. 이런 사람들이 준데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비자를 갖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불법이라도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어떤 비례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취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보여주기식 뭔가 경고성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국제사회에 이슈화 시키면 미국도 상당히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 좀 해주셨잖아요. 본보기성, 보여주기성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 입장을 좀 해주셨고요. 단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충격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제 봤는데 사실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적법한 건 아니더라도 적절한 비자를 받았다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렇죠.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을 이제 미국 당국은 이제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급습하고 구금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처리했는데 행정 처리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정당성이 좀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요. 또 일종의 좀 뭐 다르게 보면 약간 법적인 이제 인권 침해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또 하나 해봤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실적 올리기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지금 불법 체류자 또는 뭐 이민자들 이제 뭐 목표 실적을 이제 할당해놓고 지금 주별로 지금 할당을 하고 있거든요. 잡아들이라고. 이제 사실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에 있는 주다 보니까 사실 유색인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아들일 수 있는 추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추측도 좀 있겠고요. 만약 사전에 경고를 하거나 또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만약에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이제 갑자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 올리기도 한몫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미국 조지아 주정부라든가 네. 또는 이제 조지아 쪽의 어떤 그 이민 단속국 또는 저 연방 차원의 어떤 단속국 이런 그 기관들하고 사전 조정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외교적 문제 또는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신뢰를 흔드는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미국 측의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한 좀과 협의 대책 그리고 충분한 항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어떤 소송도 필요한 부분 좀 해서 좀 이렇게 너무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걸 좀 미국한테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런 전격적인 그런 체포와 단속에 좀 다른 또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실적이 내몰려가지고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번에 체포되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말씀해주신 B1, B2 단기 방문 비자, 그러니까 단기 출장이라든지 회의, 계약 협상 이런 비상업적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자였다는 거죠. 문제는. 근데 그런 비자를 가졌는데 그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 그분들이 실제 하셨던 일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 뭐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자들일수록 이런 범위가 좀 이렇게 업무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좀 모호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문제의 또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하신 그 전문 기술 업무 성격상 회색 지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B1 비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비생산적 활동만 허용하고 생산적 활동은 뭐 H1B나 L1 비자를 받아서 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현실에서는 뭐 설비, 시운전, 공정 그런 기술 지원 같은 게 이것이 감독인지 노동인지 이렇게 판단하기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특히 우리 같은 이번 같은 현대 대규모 공장 건설 가동 초기 단계는 우리 본사 엔지니어가 직접 가서 이렇게 장비도 만지면서 지도도 하면서 현장 인력과 같이 이제 시험 가동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죠. 이 서류상으로는 감독으로 파견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노동처럼 보이는 활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자 조건 위반 여부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미국 당국이 이 현장 활동을 노동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그 구금 사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노동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비자 제도와 산업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비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 미국의 비자 제도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 이후에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때 전문가를 데려와서 미국 인력을 훈련시켜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즉 그것은 B1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교육 훈련만 시키고 생산 과정에는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은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경계의 모호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교육이라 생각하나 또 노동이라 생각해서 이번처럼 또 그렇게 무자비하게 또 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두 번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더 한번 이번에 생각해 볼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야말로 거기가 공장이 완성이 돼서 거기서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이번처럼 공장을 짓는 데는 모든 나라들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공장을 짓고 할 때는 당연히 그 투자국이 그 인력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를 설치를 하죠. 왜냐하면 그런 노하우를 당연히 투자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이 그런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걸 설치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 뭐 내년에 아마 최종 생산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3, 4년 후에나 되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현실을 잘 모르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태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짚어보고 추가적으로 그럼 이로 인한 파장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 뭐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LG 엔솔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뭐 천안에 있는 어떤 기업, 모 기업도 조지아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기존의 관행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다가 또 단속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입장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충청권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좀 있을까요? 얼마나 제 생각에는 이게 한번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현대하고 LG에 이번에 이제 그 본청, 그러니까 어떻게 원청에서의 그 문제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아닙니까? 하청. 주로 하청, 예. 이런 협력업체예요. 예, 그럼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사실 이분들이 해외 나갈 때 뭐 어떤 비자 주고서 거기 가서 가라면은 일하러 간 거지 일하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이 인사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런 것이 그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아마 해외에 파견 나가다든지 해외 직접 투자하는 걸 굉장히 이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대대적으로 3,500달러 정도에 네. 해당하는 네. 대미 투자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그거는 그냥 돈만 딱 갖다 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공장도 짓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협력업체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될 텐데 네. 참여를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런 업체들이 어떤 위험 부담을 하고 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이 높아져 가지고 향후 대미 투자에 대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 조금 더 여기서 곁들여 얘기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비자라든지 노동자 파견 문제가 이렇게 이 투명하게 클리어되지 않고서 대미 투자를 3,500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여건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투자를 하라고 하면 예, 예. 누가 어느 나라, 현실적으로 어느 그건 국가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인사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할 수밖에 예.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더더욱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지 이제 대기업 네.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이제 협력업체나 어떤 지원업체들이 이제 같이 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 기업들이 이제 인력도 파견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납품도 살 수도 있거든요. 그쪽 우리 저 공장에다가 이런 이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장이 이제 건설이 중단됐잖아요. 네. 그럼 상당 기간 이제 그 공기 지연이 불가피하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이제 추가로 발생할 것이고 이 중소기업들은 이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납품이 이제 그만큼 또 딜레이 될 거고 네. 결국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저 수익성 하락 그리고 기업 운영에 이제 애로사항이 이제 굉장히 당연히 어려워지겠네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막 비자 문제가 이제 막 한국과 한미가 이제 협의가 돼서 뭔가 새로운 트랙이 나온다고 하면 그걸 또 새롭게 이제 신청해서 또 받아서 가는 문제 이것도 상당한 또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이게 언제 새로운 비자 트랙이 만들어져서 신청 또 받아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뭐 며칠 내로 뭐 한두 달 내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비용으로 다 결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미국 말씀하신 것처럼 8,000개 일자리 이제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이 상당히 또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그만큼 이제 미국 지역 경제, 조지아 지역 경제에 다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국 간에 서로 이제 같이 손해를 보는 이런 이제 일을 이제 미국이 지금 벌인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이제 불가피한 면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상당히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의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리스크가 커지는 게 미국 투자를 막 끌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결코 이게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듣고 보니까 더 한 많이 말씀만 좀 드는데요. 더 드리면 예. 지금 이게 조지아에서 일이 발생했지만
이걸 보고 있는 우리 다른 주에 있는 건설 공장들이 또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고민할 것 예, 같은데요. 아마 그렇다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할 것 같냐면 가만있어 봐. 인력을 한국으로 보내야 되나? 다시 철수시켜야 될까? 아니면 비자를 새로운 걸 받아서 와야 될까? 아니면 당장 좀 일부 약간 불법적인 고용이 있다면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거기도 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결국은 다 그쪽 공장들도 그만큼의 딜레이와 지연과 그에 따른 이제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혹시라도 단속될 수 있을까봐 이제 그 비자 관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해당 비자에 이제 언급돼 있는 일만 아주 까다롭게 요것만 해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 그만큼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그만큼 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이 공장뿐만 아니라 조지아 공장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주에 있는 많은 우리 투자 기업들의 공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조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어떤 투자 유치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비자 문제가 결국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급 인력들이 가서 정당하게 적법한 비자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근데 현실을 보면 지금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문제인데 다시 이제 우리 교수님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B1, B2로 가가지고 이제 그런 일 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럼 그렇지 않게 적법하게 하려면 H1 비자라든가 L1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뭐 추첨으로 한다고 하는 일도 있고요. 이건 언제 기다린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그 적절한 비자 캐테고리가 지금 없다는 게 그게 지금, 문제인데 예. 그래서 H1B도 넉넉하지 않고 예. L1도 예.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은 B1 비자에 의존해서 지금 아까 많이 말씀드렸듯이 관행적으로 네. 많이 그것을 허용해 왔기 때문에 네. 해왔는데 이제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것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려움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B1 비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방안, 즉 현재 금지되어 있는 생산 활동까지 포함하는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 이민법상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B1은 고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 지침만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안은 지금 우리 H1B 좀 어려운데 거기에서 한국인 전용 쿼터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적거나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뭐 대통령의 그 행정 조치로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의회 입법으로만 역시.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대안다. 일단 의회가 특정 국가에 대한 그 쿼터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대안이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E4 비자라고 네.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Partner with Korea Act라고 이제 미 하원에서 발의가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인데 취업 비자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재발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영킴 하원 의원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지금 루트를 통해서 좀 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이제 오픈되면은 1년에 15,000명 규모 대규모의 한국인 전문직이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계속 고용을 한다면 전제로 무제한으로 비자도 연장이 가능한 굉장히 유리한 비자인데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한국인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 비자 규정 적용과 운영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를 들면 비자 인터뷰를 면제한다든지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인 신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유연성을 발현해서 행정적 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 이슈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근로자가 정식으로 이제 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술자 비자를 받고 들어오라.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 기술자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미국에 정착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럼 그 고급 인력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한국의 고급 인력이 대신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두 가지 다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구금됐다가 추방됐던 분들이 귀국을 했는데 그분이 추방이 아니라 자발적 출국으로 네. 이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재입국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그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다시 재입국할 때 입국 불허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양국 간에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 아니면 또 공화당, 뭐 미국 공화당의 좀 리더들이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그 정도의 인식이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희망적이긴 하지만 희망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움직일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저런 조건을 비록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아마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정부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봐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입법사항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 겁니다. 아마도. 네. 그러면 이제 행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민 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것을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내에서 그 얘기를 갖다가 드라이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또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한번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 수 이내에는 자유롭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자를 발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데 이거조차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에 기대서 좀 일을 추진하기에는 아마 미국도 만만치는 않고 해서 미국도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관세 협상이 지금 25%를 맡고 있어서 뭐 일본산 자동차는 15%인데 25%에서 굉장히 지금 한국산 자동차 시장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 분석도 나오던데요. 대미 수출이 지금 많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많이 좀 부진한 상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그 산업부에서 발표한 지난 8월 이제 수출입 통계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요. 전년도 지난 8월에 대미 수출이 약 12.2%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좀 보니까 증가한 업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그다음에 뭐 무선 이제 그 장치, 휴대폰이죠. 무선 통신 장치,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증가를 했고요. 반대로 나머지 뭐 관세가 높은 이제 철강 또는 이제 그 자동차 25%, 네.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뭐 일반 기계,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미 수출이 이제 타격이 있는 건 이제 뭐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전체 우리 수출 통계를 봤어요. 8월 봤더니 오히려 전체 수출은 증가했어요. 네, 심지어 자동차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대미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는데 전체 자동차 수출은 증가했어요. 다른 시장을 예측하는 네, 건가요?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 수출이 줄은 대신에 EU 또는 동유럽 포함해서 그다음에 저기 뭐 저 아세안 그다음에 중동 이런 나라로 수출이 증가했는데 어떤 나라는 2배 가까이 증가한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수출 시장 다변화를 트럼프가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약간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미국, 중국에 그렇게 의존하던 그 수출 시장을 상당 부분을 지금 이 트럼프의 관세를 부과하고 지금 이제 그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는 이제 높은 의존도는 이제 위험하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다른 시장을 대체 시장을 발굴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8월달에 수출이 이제 그런 모양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어려운 걸 해주고 있다라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좀 재밌는 이제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지금 수출은 이제 대미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 수출은 오히려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네. 더 추세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왜 자동차 부품 얘기를 드리냐면 뭐 천안 아시겠지만 천안 아산 지역이 이제 자동차 되게 집적도 있고 현대 기아차 뭐 부품 납품하는 지역 업체 굉장히 많거든요. 중소업체들.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변화 수출이 다변화해가지고 전체 수출은 늘어났다고 하시니까 되게 좋은데 이게 대미 수출이 굉장히 이렇게 부진하면 줄줄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 건데요. 어떠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8월 달 한 달만 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하는 거는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관세를 예상을 해서 미리 선적한 그런 결과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관세로 인해서 대미 수출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좀 데이터를 더 많이 보고 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한 거는 여기서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분명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자동차는 우리가 그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업체가 일본 업체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이제 25%에서 15%로 인하해가 그게 이제 발효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상호관세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0%였고 일본에 대해서는 2.5%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동일한 15%라도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2.5%의 어떤 관세로 인한 경쟁 혜택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거고 그런데 지금 일본은 하여튼간 15%를 받고 우리는 아직 서명을 안 한다고 25%를 받아서 이거 충격은 꽤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은 좀 예상이 되고 특히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거기에 납품하는 그 충청 지역의 업체들은 일정한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이 뭐니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고 예.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소용돌이가 발생하면 불가피하게 우리나라한테 특히 이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이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 기업들도 동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나라가 잘 됐을 때 거기에 많이 수출해서 그 혜택은 많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특정한 국가에 너무 의존하는 건 심각한 그러니까요.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그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런저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일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수출 다변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건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이게 만만치는 않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크게 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이제 일본이 그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른바 소부장 관련해 가지고 수출 금지를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좀 만들자 해가지고 좀 극복한 좀 선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단장님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이번 계기가 미국에만 너무 수출에 의존했던 이런 현실 좀 바꿔서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반도체 얘기도 좀만 해보고 싶은데요. 아직 얼마가 될지, 관세가 얼마나 될지, 또 언제 부과할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반도체는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도 예상이 된단 말이죠. 이 고유 관세가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아마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 고관세 정책은 자동차에는 상당한 정도 충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반도체와 같은 이 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예외 조항으로 두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를 수입하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이게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은 좀 그 관세를
고관세를 부과하기는 이제 엄포는 높겠지만 실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반도체 수요가 최근 들어서 이제 AI 분야에 있어서의 수요가 굉장히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금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난달에도 수출의 메이저가 되니까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게 이제 반도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그 생각을 해볼 것은 사실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너무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게 정말 이런 불확실성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글로벌적인 사실 그리고 또 AI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AI가 뭐 보니까 너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든지 AI가 별거 아니다라든지 했을 때 아마도 수요가 급속히 감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랬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의존해 있는 비중이 한 4분의 20% 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격이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차분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미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예측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AI 그 기술에 대한 그 기술이 어떻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반도체도 굉장히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단장님 예측까지는 듣고 가겠습니다. 뭐 저는 조금 이제 그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트럼프가 지금 엄포를 굉장히 이제 세게 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25% 반도체 관세 매기겠다고 그러고 그 전에 또 언제는 또 100% 부과하겠다는 얘기도 한 번 했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말은 미국에서 공장을 짓거나 생산을 하고 있으면 예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이제 반영을 해보면 우리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패키징 공장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이제 텍사스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만들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생산합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8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임기 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공장들은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그 생산하고 있으면 예외로 관세 예외를 한다는 이 조건에 이제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은 관세를 피할 수 있다. 반도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혹시 관세가 부과된다면 지금 이제 그 미국과 EU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그 최대 반도체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합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혜국 대우 조항을 넣어놨어요.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지난 7월 말에 그 합의한 내용을 보면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가 미국 시장에서 15% 최대 15% 관세를 받는다면 우리도 15% 이상은 갈 수 없는 거죠. 그 최대가 15%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면제를 받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는 15%까지. 예, 최악의 그것도 가장 좋은 15%. 조건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우리 공장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또 생각을 좀 이제 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또 어떤 또 마음을 바꿀지는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드러난 거 봐서는 뭐 면제이거나 또는 최대 15%, 이 정도의 선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미국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8월 이제 수출 데이터 말씀드릴 때도 반도체가 거의 뭐 30% 이상 대미 수출이 증가한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분야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 말씀,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받아서 사실 이제 토론이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도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불확실성을 띤 그런 정책들을 편다. 굉장히 즉흥적이고 좀 서로 상충하고 정책들이 상충하고 이런 트럼프와 미국을 어차피 우리는 상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자가 문제가 됐든 관세 협정이 됐든 또 미국 대미 투자가 됐든 그래서 이런 미국과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앞으로의 대응 방안 짧게 한 1분가량씩 마무리가 너무 짧지만 마무리 발언으로 좀 해주시는 걸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미국 투자에서 가장 장점이었던 게 어떤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었는데 이것을 많이 흔들리게 됐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도 많이 부정적이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한미 FTA 후속 협의도 뭐 가능하지 않나 아니면 관세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만나서 "You don't have car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아주 무시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첨단 제조 분야에서 이제 한국 투자가 네.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 투자 의지가 꺾이게 되면 그 미국 공급망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비자 제도도 개선하고 인력 파견 절차도 간소화하고 그 외 뭐 세제나 규제도 안정성을 좀 보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앞서 있는 그 기술력을 잘 레버리지로 활용해가지고 네. 좀 유리한 협상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은 그런 겁니다. 관세를 갖고서 너네들 우리한테는 이제 25% 관세를 15%로 인하해 줄 테니까 3,500억 달러를 투자해.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트럼프 임기 내에.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우리가 90% 갖고 한국은 10% 가져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어디다 투자할 거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사실은 이거는 뭐 이런 방송 용어로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어떤 약탈적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공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큰 카드는 없지만 다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연구소에서도 싱크탱크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이 관세를 갖다가 25%를 그냥 맞는 게 오히려 15% 인하하면서 3,500달러를 그러니까 3,500달러를 대미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3,500억 달러를 한국 기업한테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 그 돈을.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계속적인 주장이 우리는 뭐냐면은 은근하게 그거 보증이나 대출 형태를 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을 캐시, 직접 투자를 통해서 해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3,500달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외환 보유국의 한 85%에 해당합니다. 그걸 어떻게 줍니까? 만약에 사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그런 식으로 조달한다면 뭐 당연히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하겠죠.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대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웨이트 앤 씨, 좀 기다려보는 작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연 작전. 그럼 어디냐? 기다릴 때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5,500달러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나름대로 사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협력도 필요하고 다른 국가와도 조금은 보이지 않게 물밑 접촉을 통해서 조금 입장을 조율하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서 차근차근히 하자. 조금은 이게 너무 섣불리 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Wait and see. 지연 작전. 좀 지원해보자. 침착하게 해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단장님. 네네. 일단 이 조지아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우리가 그 한미 간에 이제 뭐 비자 문제 협의체를 가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해법이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약간에 포함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단속을 하더라도 사전에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통해 가지고 정지 작업, 어떤 선제적인 어떤 조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그런 방안을 수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문제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 문제 지금 이제 논의가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최소한 어떤 그 합리적이고 어떤 적정한 선의 어떤 그 투자 계약 같은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와야지 거기에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하고 뭐 어떤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다. 현재 같은 모습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좀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금과 같은 조건은 아니다.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에 우리는 조선업 기술 원조를 보태 이른바 마스가 계획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동맹국 국민들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참하게 탄압했습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주변에서 그렇게 여길 때 가능한 것이지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헛고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혈맹국을 업신여기면서 입손만 챙기려 드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앞에
우리는 우리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